제가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당무감사 이런 운운하지 마시고 지금 자료를 다 오픈하세요. 제가 괜찮다고 하잖아요. 어떠십니까? 같이 당무감사를 받죠. 아니 지금 다 얘기를 하라니까요. 아니 왜 객관적인 그 자료들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 자료만 값을 재밌으시네요. 재밌으시 알았습니다. 아니 진짜 자, 그런 자, 식으로 하셨습니까?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호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김건희 여사 문자 공개로 진흙탕 싸움이 돼가고 있습니다. 어제 MBN에서도 국민의힘 당대표 토론회 2차 토론회가 있었는데 역시나 우려했던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홍영식 한길리서치 소장, 박성태 사랑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제 저희 MBN에서도 2차 이제 당대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뭐 시청률은 제법 잘 나왔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시청률이 왜 잘 나왔을까?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너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싸우면 사람들은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근데 이게 결코 뭐랄까 양질의 질적인 좋은 정책 토론회라고 보기는 어려운 또 그런 뒷면도 어두운 뒷면도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생방송을 지켜보시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어제 워낙 기사가 많이 됐고 또 어제도 마찬가지로 뭐 예상했던 대로 진흙탕 싸움을 벌였기 때문에 비슷했을 텐데 1차 토론회 이어 어제 2차 토론회까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당위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래서 된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지금 구도상 이런 어떤 그 토론의 성격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지 않을까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준 것 같아요. 어차피 지난 전당대회는 그 김기현 대표가 출마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냐 이런 어떤 친윤 반윤의 구도였다면은 이번에는 한동훈이냐 아니냐 지금 이 구도의 성격으로 사실상 지금 모양새가 갖춰져 버렸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 구도에 두고 지금 워낙 1대3으로 공격을 받다 보니까 한동훈 이럴 때는 공격을 받는 쪽에 두고 반격을 안 해버리면은 재벌이 좀 이렇게 수그러드는 부분도 있는데 한동훈 후보의 경우는 지금 어제 그 토론회 이런 모습을 약간 보면은 그런 평상심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런 거를 뭐 정치 경륜이 다른 세 후보도 훨씬 짧은데 기대할 수가 어렵겠죠. 그런 부분에 약간 흔들리면서 반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의 어떤 정치적 생각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성격 그러면 이제 성격 이런 거는 나중에 리더가 되면 리더십의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좀 드러나는 모습을 보였죠. 새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고 한동훈 후보가 방어하는 양상이 계속 어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어요. 특히 이제 원희룡 후보가 주로 공격하고 한동훈 후보가 여기에서 방어하면서 맞받아치는 그런 싸움이 돼 있는데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새 후보가 다 자기만 갖고 공격을 하니까 뭐 정책 얘기를 뭐 하는 게 전혀 아니고 원래 뭐 1위 후보는 공격을 당하니까 그 정도는 예상했어야죠. 억울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어제 원희룡 후보가 보여준 모습은 사실 좀 실망스럽다. 어제 MBN TV 토론을 본 친윤회 정도 가까운 여권 관계자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못할 줄 몰랐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공천 때 사천욱, 그다음에 김경률 금융감독원장 추천설, 그리고 이제 댓글팀 조성 의혹 이 세 가지를 의혹 제기를 했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아니다. 나는 그 후보 사퇴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한동훈 후보 그 스타일이죠. 예전에도 전 장관직을 걸겠습니다. 의원님은 뭘 거시죠. 네, 뭘 걸더라고요. 근데 걸겠습니다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원 후보는 뭘 거시겠습니까? 하니까 책임지겠습니다. 뭘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만약에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보고 이제 사퇴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확실한 말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원 후보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저도 그에 상응한 모든 책임. 어떻게 상응하는 책임 말고요. 사퇴 저는 사퇴 정계 은퇴겠죠. 본인도 후보 사퇴 그리고 정계 은퇴 괜찮으세요? 약속하시죠. 예스 or no. 좋아하시잖아요. 예스 or no. 저도 같이 예스 or no. 책임지겠습니다. 예스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만두셔야 될 거예요. 저건 다 사실이 아니니까요.
당연히 반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되칠 걸 준비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원희룡 후보가 원래 저도 예전에 인터뷰도 해보고 많이 보면 그 정도로 치밀하게 뭘 준비하는 성격이 좀 아니에요. 오, 그 네. 천재인데 사실 한동훈 후보보다 더 천재가 원래 원조 천재가 원희룡 후보 아니에요? 그건 82년 얘기입니다. 1982년에 그 이후로 언제는 전국 수석을 했었죠. 예, 천재기가 사라졌습니까? 고3 때 잠깐 공부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터뷰도 몇 번 하고 보면 네. 그러니까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진중하고 신중하고 무겁게 가야 되는데 그런 스타일이 좀 아니에요. 그냥 주장을 좀 강하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거칠다라고 표현하는데 거칠게 하는 스타일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연히 A라고 물으면 A 다시로 반격을 할 거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되받아쳐야지라는 게 있는데 이 되받아친다는 항목이 없어요. 도대체 뭘 준비했는지 모를 정도?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가 싫었던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아, 원희룡 후보 안 되겠네. 이런 생각들이 실제 친윤 쪽에서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뭐 저는 사실 그래요. 그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되받아칠 것만 조금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가장 기본적으로는 나왔던 의혹들이 저도 알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아닌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경률 전 비대위원에게 금융감독원장을 추천했다. 저는 그 얘기를 예전에 들었는데 김경률 회계사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친윤 쪽에서 아니 예전에 초창기 완전히 비대위원 들어간 다음인지 뭐 그 전인지 모르겠어요. 고지임이에요. 아무튼 한동훈 후보가 아니라 친윤 쪽에서 아니 나중에 뭐 금감원장도 하시고 그냥 우리 덕담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예요. 아 우리 추천할 테니까 뭐 한번 검증서를 내주세요.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좋은 말로 네.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톤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뭐 한두 달 전쯤 한참 전에 김경률 회계사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시면 어떻겠냐 요런 정도예요. 그런 지나가는 말로 한 약간 덕담 수준의 얘기를 원희룡 후보 쪽에서는 무슨 굉장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것을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방송 토론에 덜썩 던졌을까? 저는 이제 사실 뭐 극우 유튜버나 또는 뭐 극자 아주 과격한 유튜버는 안 보니까 볼 게 많잖아요. 차라리 웃긴 걸 보지 제가 잘 안 보거든요. 홍어살롱을 보는 게 낫죠. 예, 홍어살롱이나 차라리 아니면은 뭐 SNL을 보지 제가 안 봐서 모르는데 예를 들어 원희룡 후보가 지적한 부분 있잖아요. 김어준 씨가 한동훈을 지지한다. 그런 얘기들이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여권에서 본 사람들은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동훈 원희룡 옆에는 좌파들이 많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김어준 씨도 지지한다. 앞서 얘기했던 뭐 김경률 금융감독원장을 한동훈 위원장이 시키려고 했다. 일부 유튜버들은 그걸 근거 없이 막 떠들면 되잖아요. 갖고 그런 얘기를 일부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당대표를 하겠다는 원희룡 후보가 나가서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건 여기는 반박이 가능한 거잖아요.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반박이 가능하지만 방어는 안 되는 원희룡 후보 쪽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충분히 반박할 거면 거기에 대응을 할 걸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똑같이 가지고 와서 얘기했다. 왜냐하면 대응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으니까. 썰이고 어느 일부 극우 유튜버가 한 얘기를 그대로 원희룡 후보가 그냥 인용해서 했기 때문에 반박할 근거가 없죠. 있어야 반박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정치권이 순진무구한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치 공세로 그러면 안 되지만 후보들이 정치 공세로 막 너 뭐 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저쪽에서 반박하는 걸 예상하고 그 다음 카드가 있어야죠. 있는 척이라도 해야죠. 근데 그냥 말을 지금은 제 질문 시간입니다. 제 주도권 질문 끊어버리잖아요. 뭐가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낸 거예요. 저는 어제 그 TV 토론회 이렇게 보면서 의문의 1패를 당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김의겸 전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은 뭐 녹취라도 갖고 와서 틀었는데 저기 원희룡 후보는 뭘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딱 했을 때 원희룡 후보 얼굴 표정이 약간 이렇게 굳는 표정을 봤는데 김의겸 전 의원이 의문의 1승인지 의문의 1패인지 1패 같죠?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원희룡 후보 쪽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비대위원장 하면서 총선을 이끌면서 의도적으로 총선 패배를 하려고 했다. 이제 본인 어떤 정치적인 영향이라든지 뭐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 주자로서 가야 될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걸 보고 야 아무리 전당대회지만 한때 선거를 이끌었던 왜냐면 원희룡
한동훈 후보도 이제 같은 공동선대위원장인가요? 공동선대위원장을 했었죠.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나경원 이제 후보도 했었고. 예, 예. 근데 같이 원팀으로 싸웠던 지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당시에 이 대장격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패배로 이끌려고 작정을 하고선 그렇게 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야,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데? 야, 이거 같이 몇 달 전에 한 팀으로 같이 일했던 분들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거가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야, 이번 총선에서 내가 국민의힘을 진짜 완패시키면은 내가 정치적 입지가 커지고 윤석열 대통령 레임도 보고 내가 정치적으로 성장을 해서 내가 당을 장악하고 결국은 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총선 패배를 이끌었다고 보세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팩트를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사실 그런 팩트가 보다는 안 그런 쪽 팩트가 더 많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첨예한 광천 대결이 왜 그래 나오면 선거판을 그렇게 치열하게 가면서 사보타지하는 선거 운동 전략은 보면 표가 나요. 이번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치열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상황 논리를 갖고 그렇게 이제 말을 엮는 건데 그거는 음모설의 쪽이에요. 음모설, 예, 근거 없는 음모설이다. 음모설 쪽이라고 보고. 근데 정치판에 두고 문제는 이 음모설이 어느 때부터인가 음모설이 먹혀들기 시작하니까 음모설을 갖고서 이제 이렇게 쓰는데 그러나 그런 것도 음모설이라는 것도 사실 좀 음습하잖아요. 그런 거를 예를 들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적인 공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지만은 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 전당대 토론장에서 그런 성격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동훈 지금 후보라고 합시다. 이분은 지금 정치 경력 거의 없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 후광이 있다 없다 있었겠죠. 뭐 저는 그때 황태자였다고는 이야기했죠. 지금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어찌됐든 저기 비대위원 짧은 기간을 가졌는데 왜 이 짧은 기간에 이 한동훈의 지금 어대한이라는 이야기까지 달리편화 대설인이 만들어졌을까요? 그건 한동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라기보다도 지금 우리 그 전체 우리나라의 현대사 정치사를 놓고 본다면은 지금 그 타이밍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면 선거 때마다 사람 바뀌고 뭐 10년 단위 세대를 바뀌지만 하나의 정치 패러다임이나 이런 큰 정치판이 바뀌는 거는 한 20-30년 만에 나타납니다. 그게 뭐가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이후 상긴 정권으로 바뀔 때가 한 번 그 민주화 거고 두 번째가 2000년대 초에 386 세대가 등장하면서 한번 이제 정치판이 바뀌고 지금 386 세대가 물러나면서 지금 새로운 리더십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되고 지금 여야 양동에 되고 현재 386이라고 하면 그 60대 전후 이 세대의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 과정이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 갖고 60대 세대가 정치를 아주 잘하고 좋은 결과를 냈다면 설사 나이가 그랬다 치더라도 세대의 이런 변화의 어떤 그런 바람을 맞지를 않아요. 근데 어쨌든 한계를 노출시켰습니다. 그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되고 민주당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정치가 그냥 바뀌어야 된다는 게 아예 그냥 정치 상황 전체가 한번 큰 틀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잠재해가 있는데 그러면은 원희룡이나 지금 보면은 나경원, 윤상현 60대 초반이자 60년생 초반이고 이 한동훈은 73년생이잖아요. 10살이나 더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세대를 초래하는 게 그 세대들이고 그러면 이런 어떤 시대적 요구에 대해서 이런 그 당의 위기가 왔다면 그 세대의 당사자로서 어떤 정치 모습, 어떤 정치적 비전, 여당의 이 비전 이런 걸 보여주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거를 국민들이 새롭게 보여줘도 20-20년간 속았기 때문에 잘 안 믿을 판국인데 지금 원희룡이나 지금 그 후보들 캠페인이 보면은
국민들이 바뀌었으면 하는 그 정치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후보가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에 새로운 어떤 변화에 그렇게 부합하는 인물이냐 아니냐 그거는 별건으로 하고 여기는 이제 그 위세대 아니면서 좀 도드라지니까 이제 몰려버린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눈치를 못 채고 그 토론회 하는 모습이 보면은 과거 방식 그대로 하는 하고 거예요. 있다. 예. 과거에는 뭐 여러 가지 음모설이라든지 뭐 관련된 지라시 정보나 이런 것들은 여의도에서 흘러나왔는데 요즘은 유튜브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발언지가 다 유튜브예요. 예, 보면. 음모설이 저는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금 최근의 모습은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 현상인데 음모설이 차지해야 될 용량보다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규분포 곡선이 여론이나 사람이나 뭐 어떤 개별적인 곡선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가운데가 항상 넓게 가장 이상적인 곡선이잖아요. 물론 이제 시대에 따라 이 축이 움직이는 거죠. 조선 시대에 정규분포 곡선 축이 있을 것이고, 뭐 근대에 있을 것이고, 지금의 현대에 있을 것이고 움직이겠지만 지금은 뭐 예를 들어 정치적 지형으로만 따지면 좌우 극단의 음모론이나 이쪽 목소리가 너무 커져 있어요. 물론 저는 어떤 음모론 제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으로 그러니까 생각의 틀을 넓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이 중에는 90%가 잘못된 거라도 10%는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눈여겨보다가 그게 과학적 근거를 갖게 되면 비중을 넓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종의 그걸 이제 타진이라는 용어로 쓰는데 자꾸 뭔가 생각들을 타진하면서 생각의 틀을 넓히는 것들은 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음모론이 있어버리면 정상적인 담론이 훼손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려고 했다. 상식적으로 안 맞죠. 물론 그런 의혹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근거를 대야 되는데 전혀 없고 그거를 집권 여당의 당대표 하겠다는 분이 아무 근거도 없이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반대되는 정황들이 훨씬 많은데 마지막에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탈진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와서 지려고 했다. 이것도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대로 와서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문제 제기한다는 건 사실은 저는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원희룡 후보가 자질이 없다고 봐요. 예. 뭐 그런 거죠. 비례 아까 이제 어제 토론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비례 그 순번을 정할 때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접전지에서 소위 말하는 우파 입장에서 보면 얼치기 좌파 출신 전향했던 사람들을 꽂아가지고 패배를 자초했다든지 막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주도했던 그런 공천을 봤을 때 이거는 뭐 선거를 패배를 가져가기 위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사실은 지나치게 음모에 가까운 그렇죠. 거고 하나만 더요. 음모설 얘기 나왔으니까 불쑥 이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한동훈 위원장 관련된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윤 대통령이 강하게 추천했고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었지만 이제 그동안 검찰을 이끌어왔는데 이원석 총장이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굉장히 미적거렸다.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 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빨리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빨리 뭔가 문제가 생겨서 정치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으면 그래서 그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가 이재명이 아닌 다른 제3자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사법 리스크가 없는 후보가 나왔을 경우는 상대하기가 더 힘들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3년 뒤, 2년 뒤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이 경쟁 상대가 돼야 나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구속을 서두르지 않고 재판을 서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계속 끌는 수사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된 뭐 혐의가 많잖아요. 그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왔다.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차기 대선을 노린 일부러 검찰 수사 속도를 늦춘 그런 정황이다. 이원석 총장은 한동훈 위원장의 추천한 인물이고 이원석 총장은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큰 빅그림을 보고선 이제 그렇게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거다. 이런 음모론은 또 어때요? 그 배경을 놓고 본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대선 후보를 뭐 당연히 꿈꾸고 있죠. 대통령도 꿈꾸고 있다고 거의 확신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재명 지금 민주당 전 대표가 훨씬 상대하기가 다른 후보보다 쉬울 수 있죠. 자, 그거는 그런 배경 자체는 맞을 수 있다고 봐요. 실제로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항상 이런 부분들을 가끔 얘기하는데 조직이 절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총장,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앵커님도 팀을 예를 들어 부장 맡고 그러시면 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까? 말 안 들어요. 일사불란하게 예를 들어서 부장이면 밑에 차장 있고 네. 그 밑에 뭐 반장도 네. 있고 네. 이런 잡진 맞아요. 기자도 있고 네. 말진 기자도 있잖아요. 이 팀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한 2년 동안 지옥 훈련을 해야 같이 생사를 넘나들어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또 뭐 차장이든 한 10명만 돼도 잘 일사불란해지지가 맞아요. 않아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사실은 이재명이 계속 가는 게 나한테 좋은데? 라고 해서 수사 이현석 천천히 총장이 해.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내 절친인 동기인 한동훈을 위해서 내가 그 정도 해주지. 그러면 중앙지검장이 또는 수원지검장이 이현석 총장이 시켰으니 담당 부장이고 안 돼요.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는 실제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검찰청은 해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배팅이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한동훈이 이재명이 이길 거라는 거에 배팅을 하는 거죠. 배팅하면 되는 거잖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이건 검찰 공식 입장은 아니죠. 내부의 몇 명의 분위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무조건 구속되는 게 아마 나을 거예요. 그래 리스크를 제거하는 거죠. 아예 대선 주자 못 그럼요. 가게끔. 대선 주자 나와서 한동훈 후보랑 같이 붙어서 한동훈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 높다고 믿지만 확신이 안 되잖아요. 그럼 리스크를 해지하는 거죠. 그게 낫다고 보지 그게 일사불란하게 안 됩니다. 이런 이제 음모론 얘기들이 참 어느 유튜브인지 저도 뭐 본 적은 없지만 이게 제 귀에까지 들릴 정도면 정말 이게 뭐가 정설이고 뭐가 음모설이 사설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때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계속 얘기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때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지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사실상 가고 총장이 당시 난 인사권도 없어 식물총장이야 라고 직접 얘기한 바가 있잖아요. 그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지휘한 곳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때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왜? 윤석열 총장이니까. 또는 아니 이제 열심히 하지 않았냐. 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밀었으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 쟤들 팀이 일사불란하게 안 돌아갑니다. 다만 제가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위에서 둘이 이쪽 저쪽 꼭 싸울 때 밑에 사람들은 일단 안 움직이는 게 최선이에요. 뭔가 액션을 안 하고 있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수사가 깔끔하게 안 됐을 가능성이 크다. 위에서 싸우니까. 거기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는 거지 누가 탑이라고 해서 꼭 그대로 가냐? 그건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봐요. 이게 이제 업무 또는 이런 이 의혹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것이 과다하게 또는 근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든가 계속 의혹을 제기한다든가 그럴 때가 문제인 거고 사실 이 정치판 말고 사회과학 이게 학문 쪽에서도 이론이라는 것이 기존의 어떤 그 이론이나 정립되는 것이 100% 다 맞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학문에 더 이상 발전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현실하고 이론은 안 맞죠. 이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틀릴 수도 있고 새로운 어떤 정보가 나와서 이걸 또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 정치 현실에 대고 미심쩍은 거, 명확하지 않는 거 그리고 어떤 최소한의 근거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하는 방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 결론이 나오면은 문제 제기해서 이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 그 결과가 나오면 수용해주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이것이 더 이제 그 강화가 되는 과정이 뭐가면은 예를 들어서 국가의 어떤 수사 체계라든가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이 잘 작동이 되면은 문제 제기가 되면은 바로 그거를 생명을 하고 하는 이런 해소하는 기제가 작동이 되지면은 그게 이제 크지 않고 빨리 이제 줄어듭니다. 근데 지금 사실 근자의 정치 또는 우리나라 이 사법 체계가 국민들로부터 그 부분이 많이 불신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는 상태에다가 실제 10개 중에는 다 사실은 아니어도 한두 개만 사실이면은 봐라 맞지 않냐. 이제 이것이 확대 해석이 돼갖고 의혹이라든가 이런 이 것들이 이제 제기가 더 이제 강화됩니다.